광명시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현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는 시간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하여 광명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브로드 방송사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은숙 후보께서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3번 국민의당 양순필 후보입니다. 그리고 기호 4번 정의당 문현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후보입니다. 그럼 후보자 토론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후 각 후보의 공약과 자유 주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어보고 마지막 공통 질문과 답변에 이어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무대 앞에 토론자 발언 시간용 타이머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제한 시간 3초 전에는 녹색등이 그리고 5초 전에는 적색등이 점등되니 시계를 참조해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후보자별 1분입니다. 먼저 양순필 후보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기호 3번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 양순필입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 자리에 참석하고 나서야 우리 새누리당 정은숙 후보께서 오늘 이 토론 자리에 불참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좀 공직선거에 나온 후보로서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불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발언 시간이 많이 빼앗겼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 인사를 하는데 그 시간에 퇴근을 하시는 대리운전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사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데 서로 정치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나머지 시간에 다시 그 다음에 문현수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가 없는 광명시위에 어떻습니까? 도박, 성추행, 고소고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실종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번 총선에서 그 사람들을 공천한 그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시지옥이라며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 위에 올라가고 농민들은 쌀값 요구하다가 물대포에 맞았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수정되어 영원히 진실이 묻힐 수도 있는데도 여당은 대통령의 아바타를 자임하고 있으며 제1야당은 무기력합니다. 오로지 야당을 타도하게 했다는 여당 같은 야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수는 광명시민과 국민을 위해 나섰습니다. 문현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뽑아놓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정의당 기호 4번 문현수뿐입니다. 그 다음에 백재현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선 2기 3기의 광명시장을 역임이라고 18대 19대 재선국회의원하고 있는 백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참으로 의미 있는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8년, 잃어버린 8년에 대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여야 됩니다. 특히 경제 실패, 민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확실한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앞으로 강명 4년은 참으로 소중하고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그림을 그려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강명을 진정 잘 발전시키고 국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잘 골라내는 것이 이번 총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명에 좀 더 큰 모습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강명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 후보자의 그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새 후보께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공통 질문은 개헌론에 대한 그 각 당의 그리고 후보자들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11월 여당의 모 의원이 한 공중파 라디오 대담에서 현행 대통령 단임제 헌법을 개정해 외치의 대통령과 내치의 총리를 두는 이원 집정부제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시기는 이번 총선이 끝난 뒤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요. 이에 야당에서는 이번 총선 의석수 목표를 개헌 저지선으로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 30초이고요. 먼저 문현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재 헌법 29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9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뀌는 시간입니다. 헌법도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구조는 반드시 변화를 줘야 합니다. 지나친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화는 대통령을 헌법 위에 군림하게 했으며 국민이 국가임에도 마치 대통령이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골에 내려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권력을 절대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에만 전념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 판단입니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취임과 퇴임을 같은 날 동시에 하게 하여 선거 횟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출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그 백재원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개헌과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86년체, 소위 87체제라는 헌법은 수명을 다 됐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점 형태의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이제 헌법 밖에나 우리 정치권에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대단히 많은 연구들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제도인 51%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의 100% 가져가는 제도, 이 제도는 참으로 문제가 있고 협치가 가능한 정치 틀로 바뀌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력 구조면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권의 조항에도 문제가 있고요. 시대에 맞지 보완해야 할 것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SN 시대의 정보 기본권, 또 아동 학대 같은 것도 아동의 기본권을 내야 되는 일들. 그다음에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 분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 내용도 대단히 필요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경제 민주화 조항도 대단히 중요한 조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통틀어서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200석 넘게 하겠다는 소위 이
단순한 그런 헌법 개혁이 아니라 모두가 문제점을 합쳐서 만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양순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 주신 요지는 좀 새누리당에서 제기된 이원 집정부제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이 개헌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의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순한, 지금 보면 야권에는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많이 보이고 여당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뭐 진박이니 진진박이니 친박이니 이런 정치인들이 어떻게 권력을 연장할 것인가 이런 좀 불순한 의도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하고 그래서 그냥 대외적인 그 실권이 사실상 없는 대통령, 그리고 내치는 흔히 말하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뭐 흔히 말하는 진박,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 국무총리를 해서 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이런 뭐 본인들 스스로도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니까 내부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내부의 주도권이 바뀐 것이죠. 이런 걸 느끼면서 또 권력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한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우리 뭐 여러 두 후보님께서 의견 주셨지만 개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한 이 개헌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 그다음에 이 시대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이 사회 제도 전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해서 포괄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별로 1분 30초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입니다. 올해 초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00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채 240조 원은 빠져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가계부채가 GDP의 160%에 육박한다면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이 보시기에 과연 가계부채 1,200조 원은 한국 경제의 그 위험 수치입니까?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치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백재현 후보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나라 살림과 가계 살림 모두가 아주 짓눌려 있는 상태죠. 나라 살림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가 채무가 600조예요. 공공부채가 1,000조고,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이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계부채가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1,207조에 해당이 되고, 아마 이 수치는 1년 전 동기에 비해보면 121조가 대단히 늘어나고 늘어난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데 더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제가 야당의 정책의장 시절에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도 그 문제성과 심각성을 이해를 했는지 지난번 대선 공약 때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이 가계부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들로서 그 위험과 시급성이 고려한다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책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대안으로서는 소액 장기 연체에 대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에 대해서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서 추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생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도산법을 개정해서 경제활동 복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들에서 정부들은 이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양순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자께서 우리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냐 아니면 관리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빚을 지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수준이냐 아니면 뭐 이 정도 빚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걸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한 위험 수치이고
관리가 거의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좀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보면 우리가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으려면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지출은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가계부채 경감,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소득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그러면 뭐 여러 지자체도 도입하고 있지만 생활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럼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이냐? 어디서 왜 가계가 빚을 지느냐? 지금 주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전세난, 월세난 때문에 주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높고 또 의료, 교육, 우리나라 사교육, 그다음에 의료 시장이 좀 점점 뭐 영리화되고 있는 이런 의료, 주거, 교육에서의 가계 지출을 줄이는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 후보자의 그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명시 선거방송 토론의회가 주관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이 자꾸 빠져가지고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현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가계 대출이 1,700조가 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죠. 돈 벌어 이자 갚느라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8조 원짜리 그 국민행복기금을 공약했지만 돌아온 건 돈 없는 서민들한테 빚 받아가는 국민행복, 국민불행기금입니다. 빚 갚을 능력도 없는 저소득층, 빚내서 빚 갚는 분들의 악성 채무를 탕감해 제기를 도와야 합니다. 대부업체 이자율도 현재 27%에서 20% 더 내려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시중은행이 매각한 부실 채권, 대부업체로 넘어가죠. 5년이 지나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마저 그런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서민들을 빚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그 도덕적 해이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보증금 때문에 빚내고 등록금 때문에 빚내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가계비 지출을 줄이고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대책으로 서민들의 빈 지갑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과 저 기호사번 문현수의 생각입니다. 예, 새 후보자분의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명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 후보자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께서 질문, 답변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후보들께서는 광명시를 위해 각자 역점을 두고 내놓은 정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 이를 설명하고 다른 후보자들께서 상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견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이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 시간은 1분,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도 1분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양순필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과 관련된 제 공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명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 광명은 크게 4개의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명동, 철산동, 그다음에 하안동, 소화동 이렇게 크게 4개 권역인데 또 그걸 크게 나누면 이제 하안동과 소화동은 흔히 말하는 신도시 아파트촌이고요. 제 지역구인 광명동, 철산동은 거의 주거 지역의 80% 이상이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흔히 말하는 구도심 지역입니다. 다세대, 단독, 연립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골목이 좁고 뉴타운 광풍에 뉴타운으로 대거 지정이 됐다가 그런 것들이 해제된 곳도 있고 또 계속 추진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후한 주거 환경, 열악한 주거 환경, 뭐 여러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새로운 좀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쪽에
뭐 도서관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여러 문화시설도 그렇고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광명동, 철산동 주민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주거에 불편함을 덜도록 저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좀 뭐 경기도, 광명시 등과 같이 해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제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 교육, 마을 공동체 정책을 좀 자문하는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런 좀 주거에서 낙후된 좀 도시 재생 사업을 좀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양순필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현수 후보께서 질문이나 반론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양수필 후보의 제안 잘 들었고요. 지금 강명동, 철산동 권역이 하안동이나 소화동 권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보다는 복지, 교육, 치안에 대한 인프라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 갑과 을의 균형, 불균형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 드리면 되는 겁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뉴타운을 통해서 이게 그냥 뉴타운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거의 1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어떤 뭐 시설적인 측면보다 뭐 인프라 측면보다는 뭐 다른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야 뭐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서도 좀 회복할 수 있지만 뭐 근본적으로는 이 광명동 철산동에는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우선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하는 뭐 특히나 지금은 뭐 가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게 뭐 주차장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도시를 새롭게 좀 디자인하는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까지 이렇게 좀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순서는 그 백재원 후보께서 질문이나 반론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순필 우리 후보께서 균형 발전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시장을 8년이나 해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균형 발전을 시키려는 노력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거든요. 뭐 이게 광명만은 문제가 아니에요.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갈등 관계, 구도심을 개발하는 단계. 제가 시장을 대고 들어가 보니까요. 500평짜리 나대지 한 평이 없어요. 나대지가 돼 있는 500평짜리가. 그 정도로 도시개발이 다 끝나버린 상태예요. 특히 강명동 쪽은 대단히 열악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무려 7천만 내지 8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국비나 시비를 들어서 해가야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데 뭐 질문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을 잘 알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떠서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양순필 후보께서 지금 백재원 그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의견이나 반론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의 행정이라든가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좀 너무 지금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흔히 말하는 20세기 방식으로 어떤 도시의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21세기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미래는 좀 공유 경제, 사회적 협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광명동 철산동 지역에서의 어떤 주거에서의 문제라든가 생활의 불편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처럼 그냥 어떤 시설을 막 지어주거나 어떤 뭐 예산을 막 돈을 들여가지고 뭐 건물을 짓거나 현재 있는 건물을 헐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잘 관리하고 공유하고 협동할 것인가 좀 접근 방법을 달리하면 저는 이런 걸 통해서도 1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그 문현수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하실 시간입니다. 진행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같습니다. 그
배정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현수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회의원은 강명시장이 아니죠. 강명시장이 해야 할 일과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 정의당의 진박을 자처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이런 걸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이기에 그렇고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도 폐지하겠습니다. 대기업 전기료 특혜도 폐지해야죠. 독거노인이 대기업보다 전기료를 비싸게 내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핸드폰에 숨겨진 기본요금 11,000원 이것도 폐지하겠습니다. 지역관광보험료 소득 부과체계로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담을 줄여내겠습니다. 만 18세 우리나라 나이로 20세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고 면허증도 딸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습니다. 투표만 못해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약속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현수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셨고 이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백재원 후보께서 그 문현수 후보께 그 질문이나 반론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문현수 의원이 공약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뭐 18세 선거권 인하하는 문제 우리 당이 추진하려고 계단히 했었고 정책의장 시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18세와 관련된 그 선거권 인하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 정치개혁 특위 간사 우리 야당의 간사 역할을 하면서도 여야가 협상을 해봤는데 새누리당이 그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그와 관련 논의를 깊게 들어갔는데요. 결국은 못 해냈는데요. 정부가 변해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야당한테 넘겨줘야만이 지금 문현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진일보 발전시킬 수가 있고 특히 선거권이나 뭐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이런 획기적인 일들은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되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백재원 후보께서 문현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문현수 후보께서 답변이나 재반론 해주실 기회가 있습니다. 뭐 생각이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고교 의무 무상교육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국가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죠.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 한 줄만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조항만 삽입하는 법률 개정만 하면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제1당인 더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양순필 후보께서 문현수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무슨 반론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정책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대부분 공감하거나 함께 추진할 사항들이 여러 정책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좀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맨 첫 마디에 광명시장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광명시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주신 취지에도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큰 정치적 사안만 있는 거, 넌 국회만 가서 일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 특히나 뭐 삶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도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들이 당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우리 문현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문현수 후보님 생각하시는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시장과의 관계, 파트너십, 역할 분담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바로
바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현수 후보께서 지금 그 양순필 후보께서 그 질문하신이나 반론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나 재반론 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해당 지자체 단체장과의 관계, 때로는 형적적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지자체장에게 그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이러면 견제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협조하고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 협조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시장이 해야 될 일을 국회의원이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경희대 의대 유치라는 무분별한 공약이 남발하게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문현수 후보께서 그 공약을 하셨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백재현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은 아까하고 동일하고 배정된 시간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은 지금부터 1분 30초간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국가적 공약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들이 강명 시민이라고 봤을 때 우리 지역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서 지역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년에 보금자리 주택이 취소되면서 그 자리 특별관리지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곳에 60만 평의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거기는 30만 평의 산업단지, 그리고 10만 평 유통단지, 그리고 20만 평의 첨단 연구단지, 이렇게 해서 60만 평을 만들어서 약 3,000개의 기업을 유치해가면서 8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핵심은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가장 좋은 정책이란 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고 그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함께 진행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원동 벌판은 이미 보금자리 주택이 작년 4월에 취소되면서 그에 대한 후속 대책들이 전무 상태입니다. 아무 그림이 없어요. 목감천 취소 대책, 송전설료와 관련된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것이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약 5천억이 들어간다고요. 취소 대책만 하더라도. 제가 이번 3선에 되면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가장 필요한 국토교통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그 일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강명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재현 후보 공약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양순필 후보와 양순필 후보께서 질문이나 반론이 있으시면은 백재현 후보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좀 첨단 산업단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첨단 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교통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광역 교통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서울 외곽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 간에 이견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 첨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진출하게 할 것인가. 광명에서 다 여기에 다 일자리를 다녀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광역 교통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구일역에 가보셨는지요. 좀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구일역에 지금 도움구장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동대장 쪽, 우리 광복 아파트 쪽으로 엘리베이터, 승강장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만 하면 구일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구인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주던 게 있었는지 두 가지로 줄여야 되겠네요. 예, 백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첨단 산업단 교통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보금자리 주택할 때 교통 대책이 다 세워져 있는 부분들인데 주택이 들어온 단지보다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단지가 훨씬 더 교통 수요가 적을 거로 보여져요. 거기에는 이미 우리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 수원 강명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강명과 서울 간의 고속도로, 그것도 언젠가는 진행이 될 대안들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최근에 9일 차량기지가 우리 논사동으로 온다는 그 정책이 추진된 거 있어요. 그것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서로서 형태의 역력에 들어오면 거기에도 하나의 지하철역이 들어서면서 하나의 그 지하철 시대가 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교통대책 이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넓혀가면 지난 보금자리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9.16과 관련된 부분은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미 제가 그 다리를 놔봤기 때문에 그 책임이 불가능해서 다리를 놓은 거거든요. 예, 시간이 좀 아쉽네요. 그러면은 다음 순서는 그 문현수 후보께서 질문이나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원 후보에게.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이미 개봉역에서 보금자리 지구를 거쳐 고속철 강명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철도 노선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금자리 지구가 해제되면서 계획 변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을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하면 충분히 강명시의 새로운 지하철역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백재현 후보께서 현충 공원역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은 구로 차량 기지를 강명동 인근에 유치하겠다는 약속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없이도 강명시의 지하철역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백재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우리 강민 이제 지하철과 관련된 얘기를 많은 이번 후보들이 20대 총선 후보들이 지하철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하철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또 돈이 워낙 많이 드는 거고 우리가 강릉 경전철을 추진하다가 그것도 수요가 무리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그 학원동 벌판 계획이 좀 더 확실시되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추진할 일이지 지금 20대 공약으로 지하철 공약을 내놓는 것은 전부 허구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로 갈 수 있는 일은 되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9.16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성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실현성이 있고 그걸 만들어지거나 현충력은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경전철도 건설을 못하는데 중전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허락되면 각 후보자님들의 그 공약과 그에 대한 반론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들께서는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모두 30초 이내의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받은 후보께서는 각 질문당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세 후보 모두에게 두 후보군요. 두 후보 모두에게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순서는 뭐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 순서에 따라 문현수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재현 후보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출마이시라 여러 번 들어오셨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숭실대 유치, 음악밸리단지 조성, 경전철 건설, 백재현 후보께서 시장 시절 행정적, 재정적으로 강명 시민들께 피해를 준 아주 굵직한 것들만 제가 나열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경륜이 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 후보님 그 1분 30초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 10년도 지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륜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옮겨가야 될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무슨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겠습니까? 책임 감내를 시키고 책임 설계를 시키고 그 공정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임기가 끝난 후에 그때 제가 중공 처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서 이러이러한 대안을 만들어가고 했던 일들이 그 후에 그 후임 시장에 그걸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일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음악밸리 사업 같은 거야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장기적 목표 설정에서 진행했던 과정인데 그게 무슨 예산을 많이 축내거나 했던 건 불과 뭐 한 5억 정도, 그래서 뭐 5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등등 광명에 제가 8년에 시작을 하면서 거의 실패된 정책들이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을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신규술을 도입해서 그게 다른 형태로 다음 시각을 이어봐서 보완하고 만들어갔다면 그것도 돼야지 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지 그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현수 후보께서는 이미 지정이 돼 있네요. 양선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과사전의 그 정당이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순필 후보는 정의당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월급을 받았던 정의당의 당직자였고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했다가 국민의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양순필 후보의 진짜 정치적 견해는 이 셋 중에 어디에 있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정당을 할 때나 지금 국민의당에 할 때 후보로 도전할 때나 제 도전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양당이 독점한 정치 구도가 저도 어떤 측면에서는 소선거구제고 대통령 직선제, 그것도 결선 투표도 없는 대통령 직선제이기 때문에 양당 정치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다당 구도로 가는 것이 선진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무소속을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1야당의 패권적 행태를 제가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도전한 겁니다. 제가 정의당 후보로 왜 하지 않느냐? 저는 정의당에게선 그런 패기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광명 시민들께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제가 무소속 시작할 때는 뭐 국민당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 당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을 통해서 양순필 씨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면 좋겠다. 그런 선택을 해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국민의당을 통해서 좀 양당의 낡은 정치 구도를 3당 정치로 바꾸는 그것이 진정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그 백재현 후보의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은 아까하고 같고 배정된 시간은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재현 후보께서 자유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에 저기 우리 야권 세상 다 한 당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양순필 후보는 제일 자기가 했던 거 정서가 맞지 않는 국민의당과 있어서 좀 의아했어요. 저는 우리 당에 와서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경선을 하든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더구나 열린우리당에서 남기 통합진보당으로 갔다가 국참당 때문에 그렇게 간 걸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정체성과 관련돼서 좀 혼동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현수 후보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과 뭐 거의 일치합니다. 저한테 좀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당이 뭐가 다르냐? 지금 야권 연대 안 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12년 4년 전 총선에 도전해서 제가 백지원 의원님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깝게 패했고요. 저는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고 정말 유세차에 올라서 백지원 후보님 지지 유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야권이 연대해서 이긴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 공동의 가치, 공동의 정책을 같이 구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거에서 그냥 다른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것, 이건 연대가 아니지요. 저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뭐 김정인 대표님 이런 분들이 제안하는 뭐 야권 통합, 야권 연대는 저는 그런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만 빼놓고 나머지는 복당해라. 이게 어떻게 야권 통합일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언론 보도가 난 그 다음 날 거리 곳곳을 다니는데 많은 시민들이 다 야권이 힘을 합치길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저런 소리 하는 그런 제1야당하고는 절대 손댈 마라. 끝까지 싸워서 정말 제대로 된 당을 만들어라.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야권을 확장하고 힘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백재현 후보께서 그 문현수 후보께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예, 우리 문현수 의원은 또 강명시에서 시의원도 2번이나 하시고 그래가지고 강명시장을 좀 많이 파악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와 함께 정치도 같이 함께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강명시 미래와 관련돼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어요. 네. 질문하신 거죠? 예, 그럼 답변.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일단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갖고 저는 강명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강명시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그리고
강명시에서 결혼도 했고 강명시에서 아이 셋을 낳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내가 사랑하는 내 고향에 더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욕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시민들의 작은 바람, 아주 작은 시민들의 목소리, 제가 확성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야당다운 야당이 안 보였어요. 전선을 만들었던 국보위 출신이 당대표로 있는 당이 야당이라 할 수 없었고 친노무현을 심판하겠다는 당이 야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야당, 정의당으로 출마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 유일하게 당원들이 민주적 선출 과정을 겪어서 공천을 받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 끝까지 가지고 완주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양순필 후보의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진행 방식은 앞과 같습니다. 그 배정된 시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 양순필 후보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문현수 후보님께 지금 하신 말씀에 일부의 답이 있습니다만은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정의당은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추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직접 듣지 못해서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연대를 백지원 의원님과 이제 연대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가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또 지금은 이제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야권 연대 이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떠나서 좀 포괄적인 답을 주십시오. 야권 연대라는 것은요, 후보 단일화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권 연대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정책이 연대가 되고 목적이 뚜렷하고 같아야 그 연대의 효과가 급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이 제안하는 연대의 방식은 후보 단일화뿐이고, 그것조차도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께서 정의당과 정체성이 달라서 연대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권 연대라는 구도가 모두 바뀐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야권 연대의 큰 뜻은 아직 그 취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이라도 정책이 연대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앞에서는 야권 연대는 척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만 없다 그런다면 아직도 그 시기는 늦은 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양순필 후보께서 그 백지원 후보에게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지원 의원님은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야권 후보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나 문현수 후보가 있고 백지원 의원, 후보가 4명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자고 제안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국토위원장, 준비된 국토위원장을 선거 캐치프레이즈 하는데 내가 상임위원장 되겠다는 걸 캐치프레이즈 하는 게 적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먼저 야권 연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런 형태 야권 분열이 누구한테 어부지를 주는 건가를 우리 생각을 곰곰해야 됩니다. 역사의 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가능성 있는 후보한테 연대를 해서 야권이 통합되는 것이, 연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이게 안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아마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캠페인이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의 시대적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서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시민들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권이 하나 되는 모습들, 투표로서라도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투표회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준비위원장이 적절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 4년 국회 간행상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상임위원장이 뭔가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기재도 있어봤고, 국토에도 있어봤고, 산업에도 있어봤고, 안행에도 있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국토 쪽이에요. 학원동물반과 관련돼서. 그래서 국토교통위원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을 하겠다는
인식을 우리 시민들 분명히 해주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는 적절하고 가장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이라고. 예, 그 각 후보자의 자유로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됐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세 후보께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인데요. 2007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역사 교과서가 검정제로 개편된 이후에 현 정부는 그간의 역사 교과서 검정 제도가 역사를 왜곡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단행하였고 현재 집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위해서는 거민정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입장도 서로 상반된 것 같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 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백재현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작년 11월 13일 날 내렸죠. 한교안 총리한테 직접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민정 교과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가 옛날에 나치 독일이 했고요, 일본 제국주의가 했고, 또 유신 독재 시대 국정교과서 썼어요. 이런 것입니다. 5.16 쿠데타를 군사정변이나 또는 그렇게 상급심에서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군사 쿠데타라는 말을 쓰는 데 대해서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국정교과서 되면 5.16 군사 쿠데타가 이상한 형태로 역사 기술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느 세계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거민정을 하다가 국정으로 간 나라는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그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박근혜 정부는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유제 교과서로 자유제 국사 교과서로 가는 것이 형태인데, 자유제를 가지를 못할 망정 거민정을 국정으로 되돌아가는 역사 후퇴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그것을 막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양순필 후보께서 그 역사 교과서의 검정화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죠.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요즘 새 후보가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다수의 공감대도 이거는 뭐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유신 공주가 우리의 역사 교육마저 유신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뭐 이것이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좀 한 가지 또 지적할 부분이, 흔히 뭐 저희가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새누리당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논리를 제공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좀 자유경제원 소속의 모라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옵니다. 뭐 상위순번을 배정받았으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것 자체가 좀 집권 여당의, 그다음에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또 어떤 한 측에서 그걸 뒷받침하고 부추기고, 그런 사람들에서 보온을 하듯이 또 의원 자리를 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기록돼야 될 잘못된 역사고 가르쳐야 될 잘못된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도, 뭐 유엔에서도, 우리 대통령도 유엔에 가서도 막 연설도 하시고 그러지만, 유엔에서도 이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불가침의 원칙처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학자들 다 반대하는데, 교사들 다 반대하는데도 정권이 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현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 강명갑 당원협의회의 현수막을 강명시 전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운수 후보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수들은 집필하지 않겠다고 하고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고 아이들은 배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국정교과서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새누리당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만 하는 것, 결국은 같은 독재를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나온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위안부란 표현도 사진도 삭제됐습니다.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 많은 고통만 당했다. 수정했는데 어디로 끌려갔다는 말입니까? 친일파란 말은 딱 한 번 나오고 3.1운동 치도는 오류 투석이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을 1919년 임시정부에서 1948년 이승만 정부로 바꿔놨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마저 부정하고 있어요. 5.16은 사실상 혁명으로 서술하고 5.18은 개헌군이 총을 쏘아 강주 시민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대통령 보시기에만 좋은 그런 친일 독재 교과서가 바로 국정교과서입니다. 바로 잡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그 요지는 그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하고 노사 입장의 그 조정 방안입니다. 질문 내용은 금년도 최저임금은 2015년보다 8.1% 인상한 시간당 6,030원이고 이를 주 40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월 126만 270원이 됩니다. 노동계에서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후보자들께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노동계와 경영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그 답변 시간은 아까와 같이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양순필 후보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노동계와 경영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에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노동계입니까? 경영계입니까? 직원 3명, 5명 두고 공장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경영계도 아니고 노동계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인건비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의 문제도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인가, 이걸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단순하게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치킨집 사장님이 이 최저임금 높아지면 정말 아르바이트생 2명 쓸 거 1명으로 줄여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오는 것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세기업에 중소기업, 대기업의 그 노동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 가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이런 잘못된 경제 정의에 어긋나는 것들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좀 생활 임금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것, 그런 경제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 전 접근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문현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저임금 6,030원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죠. 그 빅맥 지수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의 대표적 햄버거 상품인 그 빅맥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각국의 상대적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그런 지수를 말하는데요. 프랑스의 최저 시급이 그 15,372원입니다. 그 나라도 빅맥 메뉴를 1.8개를 사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 지금 최저임금 6,030원으로는 빅맥 메뉴를 1개 사 먹으면 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계속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자고 주장해왔고 이번 선거 때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특히 알바생들,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고의 임금, 그런 최고의 임금 적정선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씩 대 정의당이 열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백지원 후보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6,030원 저는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장기적인 목적을 놓고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지금의 경제를 끌고 가는 집권 세력들은 소위 낙수 효과라는 걸 전제로 깔고 모든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경제가 좋아지면 그 흐르는 물에 따라서 밑에도 낮은 임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좋아질 거라 이런 이론이죠. 그럼 낙수 효과가 이미 IMF라든가 OECD에서 이미 이게 잘못된 이론이라고 지적했고 그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이야 제 생각은 분수경제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좀 아래부터 뜨뜻해지는 것, 밑에서부터 좀 잘 좀 만들어가는 형태의 경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계소득 그 성장론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제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보장해야만이 가계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야 생산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 한꺼번에 높이거나 하면 또 자영업자라든가 많은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소자영업자 부담이 단번에 올라가지고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하고 기업을 문 닫는 사례는 또 없애야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은 좀 더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면서라도 요새 심각한 청년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대책도 최저임금은 좀 더 지금 8% 선이었던 것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벌써 이게 마무리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 이 시간 관계상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서 앞에서 못다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1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현수 후보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강명시민 여러분, 정의당 후보인 문현수를 찍을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다른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망설임 없이 정의당 기호 4번 저 문현수를 찍어주십시오. 문현수를 찍으면 문현수가 되고 문현수의 당선은 강명 변화와 대한민국 발전의 시작입니다. 강명시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우리는 직장을 잃었고 가게를 잃었고 집집마다 빚만 쌓여갔습니다. 재벌의 편에서 국민을 배신한 새누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당 같은 야당, 반칙과 특권에 젖은 야당 대신 야당다운 야당, 진짜 야당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4번 문현수와 함께 정의의 편에 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바람이라도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그것이 우리 시민의 바람과 목소리라면 저 문현수는 강명시민 여러분들의 확성기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호 4번 문현수 후회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예, 그다음 백지원 후보 마무리 발언 1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지원일까요? 첫째, 강명 발전을 위한 적임자입니다. 8명 일자리 창출된 60만 평의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어갈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된 국토교통위원장 백지원이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물 경쟁력을 판단해 주십시오. 자타고 공인하는 경제통으로 6천억의 시정, 33조인 도정, 375조된 국정 예산을 다뤄본 경험을 갖고 있는 정책통입니다. 셋째, 광명의 자존심을 생각해 주십시오. 선거 때만 되면 민물처럼 밀려들었다가 또 나가버린 수많은 분들과 다르게 저는 35년간을 오로지 광명과 함께 한국 최고 정책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모든 선택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광명 발전의 최고 책임자, 압도적인 인물 경쟁력을 가진 사람, 광명을 제일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해초를 받아 마땅한 경제 실패와 집권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백지원 후보입니다. 광명 발전시키겠습니다.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광명시 선거방송 죄송합니다.
이게 한 분이 빠지니까 저도 이게 순서가 자꾸 헷갈리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아까 모두 발언에서 우리 대리기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남들 다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하시는 대리기사님이 저한테 더 가서 손을 꼭 잡으면서 양순필 후보 오늘 인사하고 사람들한테 약속할 때 꼭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시더라고요. 대기사님들 참 고단하시죠.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쓸만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느냐,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순필 후보, 나 당신 좋은데 당신은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 돼달라. 그렇게 약속하고 실천해달라.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광명을 바꿀 젊은 새 일꾼, 일하는 국회의원 기호 3번 양순필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세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광명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그 토론에 임해주신 세 후보자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4월 13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